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누구야? 나는 이 여자 남편이다. 이게 같은 놈아. 여보, 이게 아니야. 설명할게.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어. 아이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4년 전, 그날 그렇게 멍청하게 저는 아내를 한 번 용서해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름,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강민수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보시죠. 저는 42살 강민수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기 때문인데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일을 당할 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저도 아직도 생각만 하면 속이 뒤틀리거든요. 저는 인천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아내 김하연은 39살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됐고 아이가 하나 있어요. 시작은 4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진 건가 싶었는데 점점 의심스러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퇴근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6시 반이면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8시, 9시까지 연락도 없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어보면 야근이야, 회식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화장이 부쩍 진해졌습니다. 원래 수수한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립스틱도 빨간색으로 바꾸고 옷도 몸에 착 달라붙는 걸로 입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놔두던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베개 밑에 숨겨놨습니다. 카톡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면서 확인하고 제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가리거나 뒤집어서 보더군요. 헬스장도 갑자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몸매 관리 좀 하려고 한다길래 저는 솔직히 기뻤어요. 건강해지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헬스장 가는 날이면 특히 더 예쁘게 꾸미고 나가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꾸미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수야, 너 하연이 말인데 혹시 무슨 문제 있니? 라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헬스장에서 자기 아내가 목격한 건데 하연이가 어떤 남자와 너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봤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설마 우리 아내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있는데 이상하게 낯설더라고요.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탐정이 됐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에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확인해 봤어요. 특정 번호로 통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 있더군요. 그것도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가게 일로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도 이상했습니다. 호텔,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모텔까지. 회사 근처도 아니고 집 근처도 아닌 전혀 다른 지역의 가게들이었어요. 영수증 시간을 보니 점심시간이 아니라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라도 했나 싶어서 아내 회사에 몰래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날들은 모두 정상 출근한 날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아내가 오늘 회사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아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 패턴으로 보면 이럴 때가 수상한 때였거든요. 저는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내 회사 앞에서 기다렸는데 정시에 나오더군요. 그리고 바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와 함께였어요. 그 남자는 키도 크고 정장을 잘 차려입은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냥 역겨운 놈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팔짱까지 끼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시간 정도 지나서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나왔는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군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밤 8시 반쯤 들어온 아내에게 오늘 야근 힘들었지? 라고 물었더니 응, 정말 힘들었어. 회의도 길어지고 라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틀 더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아내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이 수상했어요. 토요일에는 친구들이랑 쇼핑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도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아내가 또 늦어진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 친구 박진호를 데리고 갔습니다. 진호야, 이거 증거로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함께 가자.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내가 여기 와 있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려 하더니 제가 신분증까지 보여주고 사정을 얘기하자 룸넘버를 알려주더군요. 1207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제 어깨를 붙잡고 민수야, 괜찮겠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룸서비스입니다. 라고 하자 안에서 잠깐만요. 라는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아내가 호텔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못하더군요. 뭐 하는 거야, 하연아? 제가 묻자, 어떻게, 여기는?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빨리 들어와. 저는 아내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속옷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 누구야? 라고 하더군요. 나는 이 여자 남편이야. 이개 같은 놈아.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급하게 옷을 입으며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몰랐다니. 결혼 반지도 끼고 있으면서 몰랐다고? 그때 진호가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주먹이 나갔을 겁니다. 아내는 구석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아니야. 설명할게. 라고 하는데 호텔방에서 남자와 단둘이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방 상황, 침대, 그리고 그 남자까지. 진호도 영상을 찍고 있었죠. 그 남자는 사진 찍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증거니까 찍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여보,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복잡하더군요. 아이 엄마가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 남자는 급하게 옷을 다 입고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저는 어디가? 내가 누구인지부터 밝혀. 라고 했죠? 알고 보니 아내 회사 거래처 부장이더군요. 이름은 최성우, 45살, 결혼해서 아이 둘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저씨도 애 아빠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묻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 반복하더군요.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명함은 안 주고 연락처만 알려주고는 급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어. 아이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헬스장에서 우연히 만난 최성우가 먼저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나 마시는 사이였는데 점점 관계가 깊어졌다고 하더군요.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제가 묻자, 몰라.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여보는 가게 일에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라고 하더군요. 변명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가게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묻자 아내는 엄마가 감기 걸렸어. 라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이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그날 밤 저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연아, 나는 아이 때문에 한 번만 용서해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그 최성우라는 놈과 완전히 연락을 끊을 것. 둘째, 휴대폰 번호를 바꿀 것. 셋째, 필요하면 회사도 그만둘 것. 넷째, 앞으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보고할 것. 다섯째,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 아내는 그럴게, 다 그럴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일단 계속 다녀. 대신 최성우라는 놈이랑 마주칠 일 없게 조심해. 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내 월급이 필요했거든요. 최성우에게는 진호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만약 또 연락하면 바로 고소하겠다. 그놈도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보면 그날 호텔에서 본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믿음이 깨진 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늦어도 의심하게 되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집안에 더 신경 쓰고 저에게도 더 잘해주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가족 여행도 자주 가자고 하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아, 하연이가 진짜 변했구나. 이제 괜찮구나 하고 생각했죠. 최성우라는 놈도 아내 회사 거래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들었습니다. 3년째, 4년째가 되자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가끔 생각나기는 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여겼죠. 아내도 모범적인 아내, 모범적인 엄마로 살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4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차를 빌려 부품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근 목적지가 집, 아내 회사, 마트 같은 곳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주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유비 계산을 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주로 집과 회사 출퇴근만 하는데 주행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달에 보통 500km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1000km가 넘게 나온 달이 몇 달이나 있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아내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청소하다가 가방이 넘어져 내용물이 쏟아졌는데
호텔 무료 이용권과 고급 와인바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달, 그것도 주말이었습니다. 하연아, 이게 뭐야? 라고 묻자 아내는 그거 회사 회식 때 받은 거야? 깜빡하고 버리지 못했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영수증 날짜가 토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에 회식을 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설마. 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 이상한 곳에서의 결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일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GPS 추적 장치를 주문해 아내 차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화요일 오후 아내가 이상한 루트로 움직이더군요. 회사에서 나와 시내 호텔가로 향했고 2시간이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또 일이 생겼어. 같이 가자. GPS 위치를 확인하니 4년 전과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같은 곳에서 또다시 이런 짓을 하다니. 호텔 주차장에서 아내 차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프런트로 갔습니다. 제 아내가 실수로 열쇠를 방에 두고 나왔는데 룸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지만 제가 신분증과 가족사진까지 보여주자 1521호라고 알려주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진호가 민수야,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갈 거지? 라고 묻자, 응, 이번엔 절대 용서 안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15층에 도착해 152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하연아. 나 민수야. 문 열어.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 아내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침대에 앉아있는 남자가 최성우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제가 묻자, 저는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박재민. 넌 또 누구야? 라고 소리치자 아내가 여보, 설명할게. 이분은 우리 회사 새로운 거래처 대표님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거래처. 또 유부남.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연아, 너 진짜 미쳤구나. 4년 전에 용서해줬는데 또 이런 짓을. 제가 소리치자 아내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달라. 이번엔 진짜 사랑이야. 그때는 실수였어도 이번엔 사랑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랑이면 이혼하고 사랑하든가 왜 남의 남편 속이며 사랑을 하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박재민이라는 놈의 말이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짜 서로 사랑합니다. 저도 이혼 절차 밟고 있고 하연 씨도 이혼하고 싶어 해요. 이놈이 정말 당당하게 그러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좋아, 사랑한다고? 그럼 법정에서 사랑하라고. 진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4년 전에는 아이 때문에 참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박재민이라는 놈에 대해 조사해보니 이 자식도 결혼해서 아이 둘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이놈이 바람을 자주 피워서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이미 이혼 진행 중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4년 전 용서해준 기록과 이번 재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이를 위해 한 번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 용서를 우롱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변호사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상간남 박재민은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은 불륜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GPS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내는 재판에서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가게 일에만 신경 쓰고 저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불륜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도 꽤 높게 책정됐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하게 판결받았고 상간남 박재민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패소한 후 하연과 박재민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우더군요. 하연이 다 내가 먼저 꼬셨잖아. 나는 처음에 거절했었다고. 라고 소리치자 박재민이 뭔 소리야? 내가 먼저 호감 표시했잖아.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추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박재민의 비밀을 폭로해버린 겁니다. 당신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그것도 모자라서 거래처한테 리베이트까지 받았잖아. 이 폭로가 언론에까지 보도됐습니다. 박재민이 다니는 회사에서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결국 이놈은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를 받게 됐고 얼마 후 구속까지 됐습니다. 감옥에 간 박재민은 분한 마음에 재판에서 하연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헤어지려고 했는데 하연이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났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카톡 대화 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카톡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연이 내가 당신 부인한테 다 말할 거야. 회사에도 알릴 거고. 라며 협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하연도 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말 마지막 사이다는 법원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재판받으러 왔다가 현관 앞에서 마주친 겁니다. 서로를 피하려다 부딪히자 그 자리에서 욕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법원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이 기자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 장면은 뉴스에 나오고 SNS에도 퍼져 전국적으로 창피를 당했죠. 저는 위자료와 소송 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가게 때문에 한 번도 못 갔던 해외여행을 아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유럽 2주 코스로요. 지금 하연은 공갈죄로 벌금형을 받고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 눈치 보며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박재민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 연락도 안 한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을 요약하자면 결혼 3년 만에 아내 김하연이 거래처 남자와 바람을 폈고 저는 현장을 덮쳐 이 사실을 알았지만 아이를 위해 한 번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똑같은 짓을 반복했고 심지어 장소까지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후 하연과 박재민은 서로를 배신하며 더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용서하고 또 배신당하면 참으실 건가요? 아니면 처음 알게 됐을 때 끝까지 가시겠습니까?